북한 당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미 비준을 마친 만큼 이제 비준서를 교환하는 단계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약을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북한군 참전 본격화.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먼저 이 조약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군사 동맹을 특정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1961년에 조소 동맹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렇죠. 2000년도에 1996년도에 다시 파기가 됐다가 2000년도에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새로운 조약이 체결이 되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동맹 조약의 유상이 아니고 그냥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설린 우호 조약이 체결이 됐었던 것이죠. 예. 그러다가 올해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에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명칭은 뭐 그렇게 됐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거 1961년 조약에 포함되었던 동맹 조약이 계승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동맹 조약으로 다시 부활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번에 체결된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제4조를 보게 되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맹 조약, 그래서 유사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서 앵커님하고 지난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하고 저녁 한 7시경에 이제 속보가 쏟아질 때 상호 지원 정도의 이제 문구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상호 지원만 놓고서 동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복귀해 보면 동맹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고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안 좋은 그런 북러 어떤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에 비준을 공표했고 또 러시아에서는 의회가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가결한 데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일,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북한군 파병 정당화의 근거로 삼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러시아, 북한 입장에서도 정상 국가화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4조, 자동 개입을 특정한 그 4조에도 유엔 원장 51조와 그리고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어떤 군사적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제어 장치를 이렇게 포함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대놓고 서로 쌍방 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지금 북한군 파병은 사실상 기정사실이잖아요. 13,000명이 이미 러시아 본토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약과 무관하게 그들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서 법률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조약이 서명된 지가 벌써 6월 달이고요. 상당 기간 이것이 의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아서 어떤 다른 변수가 있나 이런 우려들도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1월 9일 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11월 11일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명을 하면서 마치 서로가 짜여진 각본대로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이렇게 서명하고 마치 작전하듯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북한군 파병 기정사실인데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보면 북한군 파병 참전이 임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병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10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러시아나 북한 양측 모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나름대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나름대로 전장에서의 주도권과 우위를
이렇게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예. 여전히 전투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지금 뭐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 전투 초기에는 1,250제곱킬로미터 뺏겼다가 지금 한 반절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그 반절 회복하는데도 상당수의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병력을 이렇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북한군이 파병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러시아를 돕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물론 북한군은 뭐 정치, 군사, 경제적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제 그런 보상들을 받게 될 텐데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봐도 최소 1년에 우리 돈으로 7천억 이상의 그런 외화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이보다 좋은 이보다 좋은 외화벌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1차 파병의 규모가 13,000명이지만 사실 이 13,000명의 규모만 가지고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의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러시아군이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투입된 병력 그러니까 최소한 30만에서 40만 정도의 병력이 상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소 북한군이 한 10만 명 정도 들어올 때 그때라야지 어떤 전략적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전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리고 북한도 더 많은 파병을 통해서 양측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에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천 명 이상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정황을 보면 특히 유학생 비자가 기존에 비해서 10배 이상 갑자기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파병 병력을 좀 위장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분 세탁 유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교류 협력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준 그 조약을 체결한 그 시점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되겠죠. 그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직항이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평양과 또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이제 항공편이 새로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왕래가 잦아지는 측면이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뭔가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발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복잡한 뭐 군사 부분 이런 부분 말고 민간 차원의 이제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서로 이제 보내는 이런 것인데 러시아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북한에 들어간 모습들이 식별이 됐고요. 아마 러시아 학생들이 북한에 오는 그 숫자보다는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북한의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북한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거에는 중국을 잘 알고 중국어를 잘하는 이런 일꾼들이 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어떤 일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이렇게 좀 잘 얻게 됐다면 지금은 또 그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는 러시아를 잘 알아야 북한에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것을 가장한 신분 세탁을 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위장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일 수도 있고 또 위장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군 파병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얻는 게 많을 것이다 이런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안보를 연구하는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좀 더 최악의 상황을 놓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군이 파병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파병을 했을 때 얻어지는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한 실익도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 북한군은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 10,000명이 넘는 파병을 해본 전례가 없습니다. 일부 뭐 시리아라든지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과거 베트남전 일부 소규모가 들어갔었죠. 일부 또 아프리카에 용병처럼 팔려간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파병은 또 처음인 겁니다. 그것도 실제 지금 전 세계 90%의 새로운 무기 체계가 사실상 실험이 되고 있는 이 전장, 그야말로 현대전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또 대부분 이제 뭐 전투 장구라든지 장비를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받겠죠.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렇게 조악한 어떤 군사력의 수준을 보이면서 과연 뭐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북한군이 습득한들 얼마나 그런 군사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의 그런 평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다음 주면 이제 전쟁이 1000일이 되는데요. 그 10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피를 흘려서 나름대로 러시아 나름대로의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맞게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또 신속하게 전력화해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체계들을 잘 갖춰놓은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마치 낙수 효과들을 북한군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 감각을 익힌다, 실전 감각을 익힌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습득한다. 북한군은 그동안 우리가 아날로그로 알고 있었는데 현대전에 나타난 이른바 이제 초보적 수준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그 중에서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체계들을 사실상 이렇게 실제 전장에서 체득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북한 정규군 100만 명 이상에게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에게 유업이 될 것입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쿠르스크 지역에서 10분마다 전투가 이뤄지고 있고 하루에만 1,77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 군사 5만 명 가운데 10,000명은 북한군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이렇게 전투에 투입된다, 이런 게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서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군의 참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는 시사한다고 보고요. 예. 뭐 누구보다 현장에서 전장의 실상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야말로 모든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좀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참전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연합군이 함께 태세를 갖춰서 이 쿠르스크에 우선적으로 연합작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런 전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인식이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난 8월 달에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침공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예.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늘 SNS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쿠르스크 침공, 그래서 쿠르스크에서의 그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네츠크나 이런 지역에서 정예부대를 지금 빼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쿠르스크도 어렵고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북한 정상들이 그 조약에 서명을 했고 이제 북한군 참전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참전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 조처를 선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 전쟁 양상이 좀 격화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 그 시점 이후부터 조금 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거든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 바 있어서요. 협상 시점이 조금 빨라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점점 더 격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시기가 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그들의 시간표대로 뭐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어쨌든 미국 리더십이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오히려 잘 활용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많은 피해를 강요를 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평화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이제 넉 달째 전투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당국 책임자를 해임하기도 했고요.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게 물론 러시아가 처음으로 본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푸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에게 이 쿠르스크 지역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걸 대조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쿠르스크 전투라고 하는 1944년 7월에 있었던 이 전투를 계기로 뭐 쿠르스크 평화에서 독일군과 소련군이 이렇게 맞붙어서
뭐 그야말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소련군이 어렵게 승리를 함으로써 군사적인 용어로 공세 이전의 여건 조성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꾸르스크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소련군이 독일의 베를린까지 그래서 1945년에 이제 1945년 5월에 전쟁을 이렇게 좀 종결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었던 곳이 오늘날의 지금 러시아 본토 꾸르스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 플랫폼 안에서 사실은 러시아 당시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독일을 상대로 같이 싸웠던 곳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같은 역사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가 적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꾸르스크의 역사적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꾸르스크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러시아산 가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 있는 수두자라는 곳에는 이 가스 계측소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산 가스에 유럽으로 나가는 그 가스에 어떻게 보면 목줄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지점인데 예. 이미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그러니까 종전 또는 휴전 협상을 하기 전까지 최대한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뭐 앞으로 4, 5개월이 분수령이다. 올 겨울이 결정적 시점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혹한의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참전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도 북한의 유럽 침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뭐 155mm 포병 탄약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를 또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북한과 러시아 이 연합의 어떤 그런 공격을 또 무력화하고 또 잘 버텨내서 네. 나름대로 어렵게 또 평화협상에서의 그들의 유리한 어떤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또 무력화하고 또 격퇴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북한군은 또 노력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사실상 물러설 수 없는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뭐 꾸르스크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의 기상이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미 눈이 내려서 이렇게 흰 눈으로 다 쌓여 있을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지금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어서요. 지금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계로 가서 겨울철이었다면 일반 전투병들이 좀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작전 템포, 공격 템포가 좀 감소하는 그래서 전쟁이 좀 이렇게 심화하고 뭐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기상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참전도 임박했고요. 기상도 11월 말까지는 영상의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쌍방 간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공세가 이렇게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 북한군 참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전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